자, 이번 문제는 별을 모내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낙수, 물을 떼주는 시기까지 1제곱미터당 연면 증발량이 480mm, 수면 증발량이 400mm, 지하 침투량이 500mm일 때 유효 강우량이 375mm였다. 시바르당 필요한 용수량은 얼마인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00g, 시바르당 필요한 용수량 계산은, 자, 연면 증산량. 이파리, 작물을 심어놨으면 이파리로 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연면 증산량이 얼마인가? 수면 증발량. 물이 논에다 물을 채워놨는데 수면에서 자동적으로 증발해서 없어지는 양. 그 다음에 지하 침투량.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 이것을 전부 다 플러스로 해줍니다. 전부 다 보태. 그래가지고 유효 강수량을 여기서 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80 연면 증발량 플러스 수면 증발량 400 플러스 지하 침투량 500, 여기서 유효 강우량이 375mm라고 했습니다. 이걸 빼면은 1000kL가 정답입니다. 이 공식 전부 다 보태주는데, 플러스로 해주는데 유효 강우량을 빼주게 되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광과 생물 생리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합성은 주로 이용되는 광파장은 670나노메타, 적색광에서 광합성이 가장 유효한 파장입니다. 적색광, 붉을적자 670나노메타, 300 내지 400, 이것은 자외선에 가깝기 때문에 식물의 광합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370에서 420 정도, 그 정도로 약간 이용이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은 파장이 670나노메타 내지 700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정답은 가번이죠. 식물병 중에서 세균에 의해 발병되는 병이 아닌 것은 세균에 의해서 병이 나오게 되면 식물에서, 작물에서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균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 고름이나 맞죠. 고름덩어리, 이거는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벼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벼가 이파리가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 흰빛 잎마름병, 백여꽃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세균성 병입니다. 감자를 재배하는데 감자가 물러 썩어, 무름병, 이것도 세균, 고름덩어리죠. 콩 불마름병도 마찬가지. 고구마 무름병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건 곰팡이성 병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겉보기에는 고구마 무름병은 마치 세균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미세한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면 하얀 실처럼 생긴 곰팡이 포자가 증식을 해가지고 곰팡이 무름병이 발생이 됩니다. 정답은 라번. 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에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생육 단계에 따라서 최고 분홀기에는, 새끼를 많이 치는 시기가 최고 분홀기입니다. 침수에 약하고 침수에 강합니다. 새끼를 많이 칠 때. 또 벼를 갖다가 모내기를 해놓고 나서 초기에 착근, 활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분홀기, 유효 분홀, 이삭이 있다가 가지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삭이 나오는 것을 유효 분홀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지는 쳤는데, 새끼는 쳤는데 가을에 가서 이삭이, 알맹이가 붙지 않는 것을 무효 분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효 분홀과 무효 분홀로 연결이 되는데, 그 시기에는 침수, 비가 오더라도 강하지만 가장 약한 시기에는 주로 수인기에서 출수기, 수인기,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 그 시기 중에서도 감수분열기라고 있어요. 감수분열기. 뱃속에 임신을 돼 있는데 벼알이 1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냉해가 온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환경이 열악하면은 100개가 나올 것이 50개로, 30개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감소, 수량을
줄이는 시기가 감수분열이에요. 그 가장 외부 환경이 약한 시기가 감수분열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옳지 않는 것은 생육 단계에 따라서 분열 초기에는 침수에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수인기와 출수기 사이는 강하다고 그랬는데 가장 약한 시기입니다. 거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갑은 기원지, 원산지죠. 기원지로서 원산지를 파악하는데 근간이 되는 학설은 유전자 중심이다. 러시아의 바빌로브가 주장을 했죠. 바빌로브 작물의 기원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중해 연안, 인도 동남아시아, 남부 아프리카, 코카소스 중동, 바빌로브는 세계 8대 유전자 중심지설을 주장했습니다. 8대 중심지는 중국권, 그 다음에 인도, 힌두스탄 지역,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근동, 유럽 지역이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이 아비시니아라고 해서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입니다. 동북부 지역을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지역, 그래서 8대 중심지설을 주장을 했는데 문항에서 보면은 동북부가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 남부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답입니다. 1983년에 식물의 생육에 따른 양분이 아무리 충분해도 가장 소량,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양분에 의해서 수량이 지배가 된다. 이것은 리비히가 주장한 최소 양분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비료를 16대 영양소를 전부 다 식물에 공급을 했는데 그 양 중에서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적은 양, 필요량보다도 가장 미달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수량이 결정이 된다. 이거는 1843년 독일의 리비가 주장한 무기 영양소연 최소 양분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리비. 토양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모래미사 점토의 구성 비율을 토성이라고 한다. 토성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토양 입자의 결합 및 배열 상태를 토양 구조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토양 입자들 사이에 모든 공국이 물로 채워진 상태는 수분 함량을 포장 용수량이 아니라 이거는 최대 용수량, 포장 최대 용수량. 그래서 토양 입자의 사이에 물로 채워진 상태의 포장 용수량이 아니고 비가 와가지고 채워진 상태에서 물이 중력에 의해서 지하로 빠져내려가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포장 용수량. 그래서 전체 수분량의 50 내지 6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도복, 쓰러지는 것이 도복이죠. 키가 작고 대가 실한 품종을 선택한다. 당연하죠. 키가 크면은 옛날에 이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다시 한번 또 거론됐습니다. 칼륨 비료죠. 인산이라든가 석회질 비료를 충분히 시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볏대가 실해지겠죠. 벼에서 마지막 김매기를 뵐 때 배토, 흙을 모아줘. 그러면 흙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도복의 강화가 되겠죠. 쓰러짐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출수 직후에 규소를 옆면 살펴본다. 규소가 규산입니다. 규산은 이동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석회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규산을 쓸 때는 이게 반드시 밑거름으로 토양을 모내기로 하기 전에 전면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출수 이후에 규소를 쓰게 되면 채 작물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작물 재배 시에 배수, 물 빼기를 배수라고 그러죠. 배수의 효과가 아닌 것은 습해와 수해를 방지한다. 맞죠? 토양의 성질을 개선해서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농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기계화를 촉진합니다. 물을 빼주게 되면 기계가 들어가려면 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잡초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물을 빼주게 되면은 광발화성 잡초는 여지껏 물에 갇혀가지고 발화가 되지 않다가
광을 직접대로 투하가 되기 때문에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제를 되는 것이 아니라 촉진이 됩니다. 냉해, 온도가 낮은 것을 냉해라고 그러죠. 냉해의 종류가 아닌가. 냉해는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 병해형 냉해, 또 혼합형 냉해, 이 네 가지 그룹이 있는데 주로 지연형, 장애형, 그 다음에 병해형 냉해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한형 냉해는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이 세 가지 지연형, 장애형, 병해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의 발상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발상지역, 큰 강이라든가 해안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산악지대, 이런 데는 산간부에는 열매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은 각 대륙의 내륙부, 이거는 해당이 되질 않죠. 그 다음에 작물체계의 이점이라고, 작부체계의 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작부체계, 한 토양에다가 여러 작물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서 재배하는 거예요. 작부체계라고 그러죠. 작부체계라고 하면은 병충해라든가 잡초를 경감을 시킬 수가 있고, 지력, 땅심을 높일 수가 있고, 경제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여러 번 재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농업 노동력의 효율적 분산이 곤란하다. 곤란한 것이 아니라 유리하죠. 왜 한 곳에 계속해서 한 작물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다음은 논토양의 비료, 요소 비료를 15kg을 줬다. 이 논에 들어갈 질소의 유효 성분 함량은 몇 킬로인가? 유효 성분 15kg. 요소 속에는 질소질이 46%가 들어있습니다. 46%. 요소는 46%. 그 다음에 유환, 황산암모늄, 이건 약 21% 질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질소. 이것도 질소. 그러면 15kg를 줬다. 15kg를 주면 성분량으로 계산하면 15kg가 요소 15kg를 줬는데 15kg 속에는 100%의 질소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0.46, 100분의 46 곱해주면은 이거는 6.9kg 이렇게 해당이 되죠. 벼를 논에 재배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요 잡초가 아닌 것은 방동산이 피, 가래, 물달개비, 개구리밥은 전부 다 논에서만 나타납니다. 망초, 쇠비름, 이거는 밭에서 주로 발생이 되죠. 논에 쇠비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 기상생태형과 작물의 재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상생태형. 작물을 특히 벼농사에서 감광성과 감온성이 있습니다. 감광성. 빛에 대해서 반응이 예민한 것을 감광성이라고 하고, 감온성. 온도에 의해서 예민한 것을 감온성이라고 해요. 지대가 높은 지대, 추운 지대. 우리나라 경우는 강원도 철원군이라든가 이것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감온성에 민감합니다. 근데 문항을 보죠. 감광성은 남부지방에 주로 재배되는 것이 감광성이에요. 감온성은 추운 지역에. 근데 감광성은 못자리 기간 동안 영양이 결핍되고 고온기에 이르면 쉽게 생식생장기로 전환한다. 이건 반대 개념이죠. 감광성, 남쪽 지역은 생육기간이 그만큼 설이 오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쉽게 전환하지 않습니다. 모자리에서 노성묘가 돼가지고 모자리 기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바로 꽃이, 열매가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육기간이 짧은 감온성, 이거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자리 기간에서 길어버리면 바로 출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토양의 흡수 고정돼서 유효성이 적은 인산질 비료 이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유기물使用으로서 토양 내의 부식 함량을 높인다. 그러면 부식에 의해서 그만큼 높아지겠죠. 하지만은
토양과 인산질 비료의 접촉면이 많아야 된다. 이것은 줄여야 됩니다. 접촉면을 줄여줘야 그래야 흡수 고정 유효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꼭 언더라인을 쳐주기 바랍니다. 토양과 인산의 비료 접촉면을 줄여줘야 인산의 유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접촉면이 많은 밭토양에서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밭토양에서는 오히려 인산질 비료량을 논토양보다 더 증량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중 토양 염류 집적이 문제가 되기 가장 쉬운 것, 염류 집적.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비료를 많이 줬더라도 빗물에서 토양으로 밑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땅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염류 집적 현상인데 시설재배 비닐하우스를 씌워놨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집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경우는 시설 채소 지역에서는 염류 집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답은 시설재배지. 수분 함량이 충분한 토양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식물의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는 약 30cm 이내에 표토로부터 뿌리가 가장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식물에 따라서 그보다 더 깊게 1m 이상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작물의 경우는 보통 30cm 이내 수분 함량이 충분한 토양, 작토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토양의 pH, 산도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토양 pH는 무기 성분의 용해도에 영향을 끼치죠. 산성이 되게 되면은, 산성 토양이 되게 되면은 양분, 흡수, 이용률이 떨어지게 됐죠. 토양의 pH가 강산성이 되면은 알루미늄과 망간이 용출돼서 이들 농도가 높아진다. 알루미늄과 망간의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분도 마찬가지고 용출돼가지고 산성 토양에서는 도움이 되질 않죠. 토양 pH가 강산성이 되면은 작물 생육에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죠. 작물이 가장 필요하는 토양의 산도 pH는 중성 내지는 약산성입니다. pH 7이 중성이죠. 약산성 6.5 내지 보통 7 정도의 약산성에서 작물 재배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강산성, 이보다도 산성 쪽으로 간다든가 강알칼리성, 이보다도 높아지게 되면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멀칭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멀칭을 하면 지온을 조절하고 토양 건조를 예방하고 잡초를 억제하지만은 토양 비료 양분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 유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토양 온도에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토양 온도, 토양의 비열, 그 다음에 토양의 수분, 열 전도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양 온도, 토양을 피복한다든가 온도가 높아지고 하지만은 토양 공기하고는 지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토양 공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토양 피복물의 빛깔이라든가 경사도 또 열 전도율, 피복물에 따라서 토양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죠. 토양 단면상에서 용탈층을 나타내게 하는 토양 생성작용을 뭐라고 하는가? 포도조라라고 해요. 포도조라. 침이 없는 토양에서 철과 알루미늄이 지하로 집적층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A층 용탈층에는 그대로 석영이라든가 규산이 남아있어가지고 표토 색깔이 백색 토양을 나타내는 것. 그 현상은 주로 포도절 토양. 우리나라도 포도절 토양의 그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미생물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냐? 미생물의 수. 미생물의 수는 가본의 CFU, 콜로니 피밍 유니트. 그래서 미생물의 수는
이온이나 분자를 세는 단위가 몰이라고 그러고 100만 분의 1을 ppm이라고 그러고 1억 분의 1을 10억 분의 1을 ppb라고 그러고 토양 산도는 pH 세균을 세는 단위는 CFU. 담수 물을 채워준 논토양에서 환원층에서 산화층이 있고 환원층, 집적층이 환원층이죠. 진행되는 화학 반응을 오는 것은 환원층에서는 유황, 황을 주게 되면 H2에서 유화수소를 발생해서 벼뿌리를 썩게 하는 뿌리 썩은 병이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노화답에서. 그래서 유황을 주게 되면 H2에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옳은 것은. 우리나라 주요 광물인 화강암의 생성 위치와 규산 함량을 바르게 짝지어 정성인 토양 비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성 위치가 심성암, 규산암이 66% 이상 들어있는 것이 심성암이다. 정답은 이게 맞습니다. 심성암 중에는 심성암 중에서 화강암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규산이 65% 내지 75%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산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이 산성 토양으로 이 모재,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재 자체가 규산 함량이 높아서 산성 토양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라이트 토양의 일라이트, 카올린라이트, 몬트모릴로라이트 여러 가지 토양이 있는데 일라이트는 2대1 격자 광물이나 비팽창형 광물이다. 이를 결정하는 결정 단위 사이에 어떤 원소가 음전하에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고정되는가. 일라이트는 사면체, 기둥이 4개예요. 면이 4개예요. 내면체 중에서 몇 개의 알루미늄, 삼가 알루미늄 이온이 서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꿔치기 된 부분에 이 K이온, 그러니까 카리 이온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K가 바꿔치기, 음전환에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K가 동형치와 1대1로 하나를 빼내고 다시 K가 채워지는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논토양의 태적 양식은 어떤 것이 많은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하성 충족토. 비가 와가지고 하천에 물이 씻겨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퇴적된 홍암 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족토가 대부분 토양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것은 뭐냐?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그건 양이온 치환 용량 CEC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크기는 풍권토 1kg이 흡착할 수 있는 양이온의 용량을 말한다. 그건 양이온 치환 용량 CEC죠. 거림기 간증 능력. 물에 의한 침식을 가장 잘 받는 토양은 비가 왔을 때 씻겨 내려가는 거. 이거는 팽창성 점토 광물이 많은 토양. 팽창. 흡착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토양 속에도 이 공국이 커가지고 팽창, 물이 많이 흡착이 되면은 그만큼 유실이 많습니다. 물에 의해서. 팽창성 점토광물은 격자형 점토광물 중에서 수분이 결정된 사이에 자유로이 왕래되는 것을 팽창성이라고 그러고, 팽창이 안 되는 거,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거, 물이 들어갈 수 없으면 침식도 되질 않겠죠. 그 침식이 잘 되는 것은 팽창성 점토광물이 있는 토양이 침식이 잘 됩니다. 경사지 밭토양의 유고수, 흐르는 물의 속도 조절을 위한 경작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경사지는 작물을 재배를 잘못하게 되면은 물이 토양을 갖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등고선 재배를 한다든가 등고선 대상재배, 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등고선에 따라서 띠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재배하면 비가 오더라도 직접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고선이라 할지라도
직접 내려갈 수 있도록 고랑을, 미랑을 이런 식으로 재배하면 되지 않겠죠. 간작 재배를 한다.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승수로 설치,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곳을 갖다 설치를 한다. 해당이 되지만 간작 재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사지 관리는 등구선 재배, 승수로 설치, 등구선 대상 재배 이런 방법에서 침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